네. 자, 오늘은요, DB금융투자의 강현기 파트장과 함께, 이제 남은 올해 하반기? 혹은 뭐, 지금 몇 달 정도 어떤 방식의 투자, 어떤 쪽의 투자가 조금 더 유효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현기 파트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올해 시장 잘 보신 우리 강현기 파트장님과 함께, 일단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요 큰 덩어리 3개 정도 얘기를 간략하게 좀 해보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쪽? 요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근데 별로 좋게 보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제가 살짝 좀 자료를 봤는데. 예, 맞습니다. 하반기 시장 전체로 한번 평가를 해보면 예. 저는 상반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좀 좋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때는 미국 쪽에 경기 모멘텀도 좋아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는 소위 골디락스죠. 이러한 구도로 점차 이제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가 올해 상반기 일정 시점부터 점점 모멘텀을 훼손하면서 물가가 내려가는 그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이게 좋은 이슈가 이제 더 이상 아닐 수 있습니다. 예. 대신에 중국 쪽은 내수에 좀 방점을 두고 있고 이게 살아날 수는 있는데 네. 우리 시장 전체로 보면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말씀이 업사이드 룸이 과연 지금부터는 많이 클까? 그거보단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미국 쪽 모멘텀 질문해 주셨던 거, 네. 그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도식을 한번 보면, 여기 제일 상단에 있는 거, 제가 올해 상반기에 미국 쪽을 뭐 비롯해서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주된 이유입니다. 미국 쪽에는 주택이 좀 모자랐었는데, 뭐 일자리 많이 만들었고, 그 인력을 이민자로 많이 조달을 했었거든요. 네. 주택이 모자란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주택이 모자란데 이민자분들이 들어오시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주거비가 올라갔던 거죠. 근데 요즘에 점차 미국의 주택시장 공급이 늘어나더라고요. 공급 늘어나면 건설활동 많아지니까 경기 좋아지죠. 그리고 주거비 떨어지면 물가도 내려갑니다. 소위 경기 좋고 물가 떨어지면 이게 골디락스 형태니까 이 점에 있어서 아주 괜찮겠다. 하반기도 기대할 만한 요인이 충만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일정 시점부터 미국의 고용시장, 요게 요즘 계속 말이 많은데, 네. 고용시장의 임금 증가율 하락하고 고용시장 조금은 더, 그 모멘텀이 둔화되면 사람들은 요즘에 물가 하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세요. 그런데 미국 쪽의 고용 둔화, 임금 상승률 둔화하면 소비력이 약화됩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 쪽은 전 세계에서 고용시장이 가장 유연한 걸로 알려져 있죠. 소비가 약화되면 기업의 매출이 줄고 기업은 매출 주는 것을 일정 부분 보전하기 위해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다시 또 고용 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용 약화, 소비 약화, 고용 약화, 소비 약화, 소위 피드백 작용이 일정 부분 움직여요. 그래서 이 경기 모멘텀 둔화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점이 좀 걱정인 거죠. 안에 데이터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에 주택시장 관련해서는 저는 크게 걱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공급 많아지고, 그래서 요즘에 뉴테넌트 렌트 인덱스 신규 주거비가 요즘 많이 떨어지고 천천히 있습니다. 물 한 잔 먹을게요. 네. 자, 지금 미국이 약간 좀 경기가 저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특히 이제 주택 이야기 지금 이제 다루고 있고요. 목에 방금 끼인 게 잘 내려갔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이니까 또 이런 일이 있네요.
미국에서 작년 4분기부터 주택 공급이 많아졌고 미국은 우리 한국하고 다른 게 단독 주택 문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집이 지금쯤이면 그리고 조립 주택도 많으니까 금방 나와요. 이렇게 돼서 건설 활동도 많아지고 주거비 떨어지고 5월, 6월엔 여러분 CPI 약간 오를 수 있습니다. 예. 그 기저 효과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면 7월부터는 물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도 아마 2% 후반대 기록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가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은 없는데 네. 이제 고용 시장이 좀 이제 걱정이 됩니다. 고용 시장의 최근에 평균 주당 근로 시간 줄어들었어요. 팬데믹 이전의 그 하단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고 요즘 평균 시간당 임금 요것도 증가율 기준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죠. 요즘 3개월 연속 내려와서 사람들이 4월 고용 보고서 발표됐을 때 그리고 시간당 임금 증가율 내려왔을 때 좀 좋아하셨어요. 네. 이것 때문에 물가도 내려오겠구나. 그런데 저희가 소비를 지탱하는 게 대부분 국가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인데 임금 소득이 대략 한 80% 차지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임금 소득은 시간 곱하기 시급. 네. 근데 이거 두 개 다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면 저희가 과연 미국 쪽에 이제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로 시간도 줄고 시간당 임금도 줄고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미국의 그 인건비로 나가는 게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예. 여러분 GDP 갭이라고 있는데 용어는 좀 세련되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계산하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현재 GDP 증가율 요거 인터넷에 찾아봐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잠재 GDP 증가율 요거 미국의 의회 예산국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많이 추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또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요거 3분이면 금방 다 구하실 겁니다. 예. 요거 제가 한번 구해보면, 최근 몇 년간 GDP 갭, 현재 GDP 증가율 빼기 잠재 GDP 증가율. 요게 저희가 팬데믹 직후에 2020년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하고, 네. 그리고 재정 정책도 요때 보면 2차 세계 대전 때에 거의 육박할 만큼 재정 정책도 쏟아부었거든요. 그래도 최대로 GDP 갭을 만든 게 0.8%였어요. 예. 근데 지금은 GDP 갭이 0.67, 그러니까 0.7 정도 근방이에요. 예. 지금보다 과연 높아질 수 있을까? GDP 갭이. 예.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직전에도 그렇게까지 통화, 재정 많이 쏟아부었는데 0.8, 지금은 0.7 언저리. 그러면 여기에서 GDP 갭이 더 높아지기보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가 정프로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경제는 절대 옆으로는 안 갑니다. 위아니면 아래예요. 네. 그러면 GDP 갭, 향후 GDP 갭은 이게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전에 GDP 갭, 이 플러스권이면, 경제학적으로는 경제가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갭 그 모멘텀이 줄어들면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이면, 주식 시장도, 다소나마 말썽을 일으키는 적도 많았습니다. 올해 말썽을 일으킨 적이 많았죠. 제가 동그라미 치다가 너무 이게 힘들어서 동그라미를 미처 못 친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GDP 갭 줄어들 때는 약간이나마 좀 조정은 있어요. 네. 그래서 향후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고용시장 한번 볼게요. 요즘 연준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시죠. 고용시장 너무 타이트한 게 완화돼야 된다. 그러면 물가도 내려갈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용시장 이런 타이트한 게 완화되는 것, 요거보다도 물가 하락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요 그림은 요것도 여러분 투자 생활 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지표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지표가 실업률을
역축으로 그린 겁니다. 이 회색선 실업률 반대로 그린 거거든요. 회색선 위쪽으로 올라가면 실업률이 낮아지는 거, 경기도 좋아지고. 근데 실업률이 그림상에서 회색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연한 녹색선 그은 건 자연 실업률. 요 정도 고용이면 미국 고용시장 좋은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연 실업률도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 금방 나와요. 여러분 이 차트 누구나 다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보면 자연 실업률보다 고용시장이 양호하더라도 고용 모멘텀이 둔화하면 주식시장이 이에 또 반응을 해왔어요.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 둔화하면 소비 둔화, 그리고 이 피드백 과정, 소비와 고용이 상호 긍정적인 영향일 때는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일 때는 또 서로 또 부정적인 영향으로 그걸 강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업률과 미국의 주식시장이 궁합이 참 잘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자연 실업률 4.4, 그리고 현재 실업률 3.9. 아직은 고용시장이 경제학적으로는 좋아요. 하지만 고용 모멘텀 둔화하고 있고, 과거 사례에도 고용 모멘텀이 자연 실업률보다 양호하지만 고용 이 모멘텀 둔화할 때는 시장이 또 일정 부분 말썽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또 전망이지만 지금 고용 모멘텀 둔화한 걸 보면 미국 시장이 올라간 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네. 미국 시장이 버티는 건 지금 AI 산업인 것 같습니다. AI 산업으로 지금 이러한 고용 모멘텀 둔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패턴과 다르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또 이러한 질문들 이게 과거와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은 좀 새롭게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얘기가 여러분 더 심할 때가 2000년 IT 버블 때였어요.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하는데, 요번에도 크게 붕괴되지도 않고 마일드하게 조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T 버블 붕괴 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고 이런 산업혁명에 의해서 조금 더 달라질 것 같다. 고용 모멘텀 둔하더라도 시장은 이제 새로운 경지로 더 나아갈 것 같다고 했지만 이게 최종 그 혁신 제품을 누가 사줄지가 문제예요. 고용 모멘텀 둔화하고 소비 모멘텀 둔화하면 아무리 가장 혁신적인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라도 그 최종 수요가 헐거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전망하는 사람들은 틀릴 수 있는데 지금 하방 리스크, 잠재적인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이 확실히 좀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 시장도 한참 좋았던 게 이제 전부 다 좀 많이 안정 내지는 제자를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국 경기가 전만큼 뜨겁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혹은 따뜻보다 조금 더 차가운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못한 거잖아요. 워낙 이제 경기가 좋아갖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이렇게 약간 좀 식어줄 때,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이제 명분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원래는 이제 보통 금리 인하하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뜨거워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파트장님 생각은 그렇게 경기가 식는데 금리 떨어질 경우에 요거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플러스로 막 가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전에 골디락스 사례를 찾아봐도 거의 경제 성장률이 4%대로 이르는데 물가가 떨어지는, 그때 금리 내리면 정말 주식시장은 화려하게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GDP 증가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ISM 제조업 지수도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건 좀 선행성이 있는데, 그래서 경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한 데이터들이 많이 확인이 돼요. 여러분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를 떨어뜨리면 한 번 떨어뜨리더라도 바로바로 돈 벌 때가 많으니까 네. 금리 떨어질 때 그 자금 수요가 더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금리 떨어지는 것과 주식시장 올라가는 것, 이 크로스 이 형세가 나타나요. 네. 그런데 경기가 좀 더 부정적인 형태로 가면 자금 수요가 바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투자할 때가 조금 모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 하락과 주식 시장이 내려가는 게 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제가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하반기에는 그 후자의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 보고, 여러분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게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정프로님 샤메 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샤메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샤메 룰? 예, 이게 이분께서 클라우디아 샴이라고 미국 연준에서 근무하셨던 연구원이셨어요.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일 겁니다. 인도 분이에요? 그 국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예. 그런데 이분께서 굉장히 훌륭한 지표를 만들어서 유명해지셨어요. 간단하지만 대단히 잘 맞습니다. 이 지표 어떻게 만드냐면 실업률을 3개월 이동 평균 시켜서 네. 그 최근 값에서 실업률 3개월 이동 평균 시킨 그 직전 12개월 중 최저값 요걸 빼줘요. 예. 그래서 네. 이 값이 0.5를 넘으면 경기 침체 확률이 높은 겁니다. 무슨 의미인 거예요, 이거는? 예. 이제 저희가 실업률이 점점 올라간다는 건 경기가 조금씩 더 안 좋아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걸 좀 스무딩 시켜서 실업률이 좀 안 좋아지는 속도가 가팔라지면 직전 대비해서 이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속도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차이가 0.5를 넘어서면은 침체 확률이 높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저희에게 빠르게 이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최근의 실업률이 이전 1년 동안의 실업률 가장 낮은 거 대비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맞습니다. 보면 예, 맞습니다. 최근에 얼마나 실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 맞습니다. 대신에 네. 이제 3개월 이동 평균 시키고, 근데 요즘 최근 값이 0.37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임계 허들하고 그 수준이 얼마 남진 않아서 이게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는데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관찰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참고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요렇게 미국 쪽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강영기 파트장께서는 미국 쪽은 뭐 주택 그다음에 실업률 등등을 이제 보건대는 조금 미국 시장 좋지 않을 것 같다. 경기와 시장 모두 좋지 않을 걸로 이제 보고 계신 거고요. 중국 빠르게 정리하고 한국 좀 여쭤볼 게 많이 있으니까요. 중국은 간단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은 제가 생각이 변한 건 없습니다. 예. 중국 쪽의 도식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죠.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하건 미국이 물가가 떨어져서 금리를 인하하건 모든 국가 다 마찬가지인데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또 높아져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중국은 이자 부담 내리면서 부채 연착륙시킬 수 있고 또 금리 인하해주고 유동성을 확대한다는 건데 그러면 부동산 문제도 일부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3프로에서 자주 언급드리는 거 중국은 부동산하고 소비 심리 굉장히 잘 연동하거든요. 소비 심리 자극받아서 내수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관련 차트 몇 가지만 빠르게 한번 볼게요. 중국 쪽의 GDP 대비 기업 부채 220%에서 230%. 굉장히 높습니다. 네. 중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기업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기업은 최대한 무리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패권 도전을 어떻게 하더라도 덜 망하게 해야 되는 거죠. 부도율이 최소한 이제 아주 좀 적게 이거 하는 게 최대의 목표고 대신에 GDP 대비 중국의 가계 부채는 우리 한국보다 좀 건전합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 낮추고 유동성 풀었을 때 중국에서 경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보더라도 내수 소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금리도 빨리 낮춰야 되고 유동성 풀어야 되는데
중국의 M2 증가율, 뭐 광의의 유동성이긴 한데 요거 녹색선 보시면 예, 데이터 집계 이래로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네. 이 급한데 예. 왜냐하면 예, 당연하죠. 미국이 아직은 금리 안 내려줬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그런데 하반기에 금리를 내려주면 예. 그러면 중국도 예, 금리 내리면서 유동성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통 중국은 M2 증가율 돌면 실물 지표는 시차를 두고 또 반등하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중국 쪽에서는 아까 미국은 샴 룰 같이 확인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M2 증가율 반등하는지 요거 확인하신다면 중국의 메커니즘 어느 정도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돌 것 같아요. 예. 중국도 미국 금리 따라가요? 역사적으로 미국이 금리 올렸을 때 중국이 금리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네. 예, 여러분 요즘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요즘 중국 시장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상반기 때 예, 제가 중국 쪽을 좋게 봤을 때 좀 마찰은 많았습니다. 예, 그 당시에. 하지만 요즘 중국의 부동산 정책 일부 나오고 예, 중국의 최근 동향을 보려면 여러분 MOM 지표를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최근 트렌드를 알 수 있거든요. 큰 트렌드를 보려면 YOY, 최근 동향은 MOM. 그런데 MOM으로 중국의 70개 도시 주택가격 지수 보면은 아직 마이너스권이긴 한데 그 마이너스 폭을 줄이면서 올라오고 있고 이것에 의해서 반응하면서 주식시장도 상승합니다. 네. 근데 예, 이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볼 때 수단이에요. 최종 목적지는 내수 소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중국 쪽의 내수 소비 관련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예, 요거는 우리 한국 시장에도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시장 한번 볼까요? 한국 시장. 자, 한국 시장 한번 볼게요. 네. 예, 결국은 뭐 매크로 얘기 많이 했지만 네. 예, 실적으로 저희가 시장은 항상 화답을 하죠. 예. 요게 우리 한국의 상장사 분기별 영업이익 증가율 예, 전년 동분기 YOY로 제가 그린 겁니다. 예, 우리 한국하고 예, 궁합은 꽤 잘 맞죠. 한국의 이익이니까 당연하겠죠. 예, 제가 중간에 마이크 쳤는데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올해 1분기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희 한국의 예, 이익이 47% 나오더라고요. 잘 나왔습니다. 예, 47%면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2분기까지도 저희가 추정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3분기 실적, 여러분 작년 3분기 실적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작년 3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올해 3분기 증가율 기준으로는 이 조금 내려갈 수 있는데 미국 경기 모멘텀 둔화라면 보통 모멘텀 둔화라면 증가율이 내려오는 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네. 예, 요 점을 한번 저희가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3분기 실적이 시장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장이 조금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3분기 실적이 노출되는 시점은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부터입니다. 네. 예, 저희가 여름 때 언저리 좀 더 많이 더워지면 그때쯤이지 않을까. 보통 이런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제가 한 16년 정도 해보니까 잘 틀려요. 하지만 뭐 모두가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면 요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컨센서스로도 한번 볼게요. 컨센서스 저희 제 동료들 그리고 제 업계 동료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적에 대해서 추정을 한 거 요것으로 증가율 구해보면은 제가 여기 동그라미 공백으로 쳐져 있는 거 요게 이제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컨센서스 YOY 증가율입니다. 요거는 2분기에서 4분기까지 전부 다 50%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너무 여러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컨센은 형성돼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가볼게요. 결국은 상식으로 접근을 해야 어느 정도 저희가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데 50%대 영업이익이 나오는 경우가 예전에도 보면은 2009년 이때도
직전에 경제가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두 초대규모 부양책 했을 때 영업이익 증가율이 50%대 유지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가 2020년 팬데믹 직후 이때도 직전에 경기가 아주 많이 무너지고 각국에서 모두 동시에 초대규모 부양책을 했을 때 영업이익 증가율이 50%대가 유지가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지금이 과연 그러한 경우인가? 3분기와 4분기 컨센에 대해서는 뭐 저희 뭐 업계 동료들 그리고 저도 물론 반성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조금 과하게 추정이 됐을 그 확률이 네. 높지 않나 보고 그러면 이러한 컨센서스가 주가에 묻어 있다면 적정 주가가 지금보다 위쪽이기보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적정 주가가 아래쪽에 있을 그 확률이 많이 조심하시네요.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 좀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컨센이 좀 높다는 거죠? 맞습니다. 컨센이 좀 높아서 그러니까 높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좀 보다 보니까 실제로 3, 4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에 되면 그 실망에 아마 지수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뭐 다른 사람이 틀리고 제가 맞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저도 이러한 실수 언제든지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 상반기 때 점점점 긍정적인 요인이 많아지고 해서 이러한 컨센이 또 형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상반기 때 여러분께 시장 좋다고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를 좀 가면 좋습니까? 뭐를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앞서도 미국 그리고 중국, 한국, 동양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중국 쪽의 소비 관련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소비 관련. 맞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상반기 때 또 이 전략 말씀드렸을 때 뭐 중국도 물론 논란이 많았고 화장품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비 심리를 한번 볼게요. 소비 심리가 아까 중국의 부동산 지표하고 연동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이 얘기도 종종 투자자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직매입설. 이 직매입이 이렇게 해서 좀 이제 프로젝트 건수를 좀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시장에 나오는 이제 공급 물량을. 근데 이게 예전에 중국이 해 봤었던 경험이 있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1998년 한국 IMF 맞았을 때 중국 주변의 국가들이 전부 다 어려웠죠. 사실 전부 다 중국 주변 국가들은 국가 구도 사태 났고 중국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때 중국의 은행들이 부실 자산들을 갑자기 많이 떠안게 됐어요. 부실 자산 은행이 많이 떠안으면 돈도 잘 안 돕니다. 대출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중국 정부에서 해결 방안이 부실한 프로젝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할 거 정리했고 이걸 해봤던 방법이고 성공해봤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부동산 쪽의 공급을 줄이면서 부동산 안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나올지라도 이건 수단이고 그러면 이게 공급 물량을 줄이는 거니까 부동산과 연관된 철강, 건설기계 이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중국 부동산 안정이면 소비 심리 개선되니까 소비 심리, 소비재에 좀 더 방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소비 심리를 보면은 아직은 상당한 저점에서 조금 올라왔어요. 아직 이러면 팬텀 디맨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잠재 수요죠. 그래서 이런 소비 심리가 개선될 때 화장품도 개선이 될 수 있고 한국의 저희 화장품 업종들이 미국에도 노출도는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다행인 게 미국 쪽에서는 저가형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올리브영 이런 거, 올리브영 타고 미국 쪽에 그때 한번 2020년 팬데믹 빵 터지고 일시적으로 소비가 극도로 붕괴됐을 때 그때 미국 쪽 주식 쪽에서 코스트코가 굉장히 잘 갔어요. 왜냐하면
소비가 상당히 좀 부진하고 그랬을 때 저가형으로 이제 코스트코가 각광을 네네네. 받았죠. 예. 그러면 한국 쪽 화장품, 중국 쪽에도 익스포저가 있지만 미국 쪽에 익스포저가 있는 부분에선 저가형이니까 네. 지금 미국 쪽 경기 모멘텀의 둔화에 대해서도 오히려 코스트코와 유사한 또는 얼추 비슷한 그 효과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화장품은 하반기에 뭐 그렇게 너무 말썽을 일으키진 않을 수 있다. 기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요? 화장품은? 그래서 조금 더 좋게 보는 건 화장품도 물론 좋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더 좋게 보는 건 상반기에 제가 화장품 되게 많이 밀었죠. 그런데 하반기에는 음식료 어떠십니까? 투자자 여러분. 음식료도 최근에 막 뭐 삼양 막 빵빵 터지고 그랬잖아요. 음식료 종목별로는 좀 차등은 있고 밸류에이션이 네. 각기 좀 다른데 업종 전반으로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아직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음식료가 좀 들썩들썩하는 게 결국은 요것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중국에 익스포저가 있고 또 미국 쪽에도 요즘에는 뭐 효자 수출 종목으로 이렇게 이제 근데 이게 또 저가형이에요. 그래서 음식료도 맞습니다. 저가예요? 맞습니다. 냉동식품 관련해서 이제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미국 쪽의 저가형 아까 그건 이제 언급을 드렸고 중국 쪽에는 또 뭐 바로 직접적으로 뭐 수출 익스포저가 높은 뭐 오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있지만 또 중국 쪽의 소비 심리 나아지고 그리고 그런 면들 이제 중국 분들께서는 이제 외식도 좀 이제 하시고 네. 그러면 육류 쪽에서는 중국 분들은 문화적으로 이제 돼지고기를 많이 이제 소비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한국 쪽에도 음식료 기업 중에 일부 또 이제 라이신 요쪽에 중국 이제 돼지고기 사료죠. 그래서 요쪽도 익스포저도 있으니까 CJ? 그러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또 스타일 측면에서는 여러분 배당주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당주는 몇 가지 가정은 좀 들어갑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미국이 제가 이제 언급드린 대로 경기 둔화가 좀 더 나타나고 네.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경기 둔화하고 금리 내릴 때는 배당주 퍼포먼스가 외로 또 좋아요. 요즘 배당 쪽에 또 이제 관심 받을 만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 컨셉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배당 컨셉이 저희가 밸류업은 물론 정치권 관련해서 저희가 관찰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밸류업에서 기업의 자율성으로 많이 맡기곤 있는 형태인데, 네. 이제 기업들이 요걸 좀 더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면 세제 개편이 필수긴 하죠. 요거는 향후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요런 것들이 우호적으로 해결될 때 또 배당주도 저희가 또 시장 상황상 또 배당주도 괜찮아질 수는 있어서 요것도 스타일 측면에서는 언급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좀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과 제가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책 소개를 드리는 건 아니고. 아예 책 제목을 언급을 안 할게요. 뭔데요? 이게 주식 투자할 때와 멈출 때 신성호 사장님, IBK 전 사장님께서 이제 지으신 책이고 업계의 또 애널리스트로 대선배님이시니까 책이 나왔을 때 저도 이제 당연히 읽어봤죠. 근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주식 시장이 상승 추세가 있을 때 투자자들의 종목의 선별 기준은 5번 바뀐다고 해요. 제일 처음에는 시장이 바닥권에서 조금 오를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가장 안전한 어떠한 종목들. 그러다가 시장이 조금 더 전진하고 위쪽으로 전진하면 그때는 저밸류에이션 종목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러다가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주도주에 접근을 합니다. 이제 주도주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다음에는 네 번째 단계에서는 주도주 관련 테마로 이제 접근을 하고
이제 5번째 단계에서는 네. 예, 이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순환매가 나타나요. 아. 예, 그러니까 저희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 보죠. 주도주 관찰할 관련해서는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 AI. 그리고 AI 반도체 칩, 예. 그러다가 이제 그 관련 테마, 예. 뭐 데이터 센터, 뭐 냉각기라든지, 예. 뭐 전력 관련이라든지, 예. 그러다가 최근에는 상당히 다양한 테마로 순환매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이제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강현기 파트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고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